어제 오후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휴대폰 화면이 사진 기자에게 잡혔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요. 오전 11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고 오후 4시에 이 권성동 대표의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이 유출이 됐습니다. 진짜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대부분의 정치권에서 받아들인 가운데 메시지를 둘러싼 여러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우선 최수영 의원님, 오늘 하루 이 소식 굉장히 정치권에서 시끄러웠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다른 분에게 설명해 줬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안을 놓고 어찌 보면 단순한 해프닝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대통령과 지금 원내대표이자 곧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그 여당의 가장 원톱인 분이 이 대화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 열어볼 수 있는데 당대표급이면 통상 뒷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늘 사진 기자들에게 노출이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 그런데 이게 무심코 열어봤는데 제가 보기에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열었기 때문에 오전에 한 내용이 이제 오후에 고스란히 잡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90도 사과하고 또 이건 내 프라이버시도 존중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프라이버시의 차원을 넘어서 당대표의 거취에 많이 윤 대통령의 마음이 개입한 뜻한 인상을 줬고 그렇게 지금 해석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이번이 여러 가지 앞선 실수 때문에 그 채용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수완박 때도 사과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사안 자체가 이와 다른 것은 이 사안이 갖는 폭발력은 여당 내의 힘의 균형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분들의 새로운 지금 균열 지점도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래서 이 파장이 어떻게 좀 진행될 것까지는 내일 좀 상황을 봐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번 사안의 폭발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90도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권성동 대표의 사과 문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통령 관련해서는 말씀 없으셨어요? 네, 정기남 교수님, 사과 내용 직접 들어보셨고요. 근데 이 텔레그램에 녹아있던 표현 있잖아요. 이준석 전 당대표를 둘러싼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로 고스란히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공개됐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불가피하죠.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윤핵관들과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갈등, 당내 권력 싸움 이렇게 되게 비춰져 왔었죠. 그러나 이번 그 권성동 직무대행 이른바 노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당무는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수차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감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당무에 거리를 두고 있고 이른바 당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어떤 말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지금 이번 그 사진 노출로 인해서 초래됐다는 점에서 저는 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 지금 정부 여당이 이를테면 최고위원 지금 백드롭 지금 좀 전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가는 데가 최고위원 회의장 아닙니까? 거기에 백드롭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민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직 민생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놓고 결국 하는 게 뭡니까? 경찰국 신설 논란,
그다음에 결국 당내 갈등에 대통령이 지금 한가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다기보다는 한심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역대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뭐 홍보수석실이라든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알아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간 문구가 직접 공개되면서 이게 유출된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응 과정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 과정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좀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대표면은 정치인이고 공인이잖아요.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치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 의원님.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저거는 프라이버시를 운운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물어보는데 그것을 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궁색하게 내것인 핑계가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국회의원 한번 해봤지만 특히 이 국회에서 맨 뒷자리는 국회 카메라 기자들하고 너무나 가까운 자리입니다. 네. 맨 앞에 앉아도 망원 렌즈로 끌어당겨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누군가 볼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의 예. 여지가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수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 오늘 홍준표 시장께서 재미있는 말씀하셨더라고요. 대통령도 사람이다. 저는 그 메시지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겉으로 대놓고 이준석 대표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 문제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당 당대표라도 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밖에 공개되고 그것도 남이 이걸 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가 실수를 통해서 공개된다라고 하면 네.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징계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네. 지금 우리 당이 답답한 게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고 나서 사실 2030을 좀 추스릴 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로서는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지 그리고 이것은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책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거 지금 경찰국 신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만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런저런 잦은 원내 지도부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명분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이거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의힘 반성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그런 구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김연아 의원께서는 문자 메시지 유출이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권 정치에서는 이게 의도된 노출 아니었느냐. 또 뭐 김어준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어준 씨도 의도된 노출이었다. 왜냐하면 이 처음 메시지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시간이 11시 때였는데 이 화면이 이 사진기자에게 찍힌 시간은 4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좀 의도된 노출 아니었느냐라고 시각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지만 이런 걸 의도해서 노출을 하고 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국정을 이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겠느냐. 네. 그러면 왜 야권에선 그게 의도된 노출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려고 두 번 할까요? 양쪽으로 다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비아냥거리기 좋은 얘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같은 당의 제2당
그러나 지금 집권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당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일이 이 정도였으면 그거야 뭐 의원들이 뽑는 자리니까 예. 그건 뭐 물러나라 마라는 얘기가 함부로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준석이라는 자기들이 뽑은 선출된 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시켜놓고 사고라고 규정을 하고 직무 권한대행이라고 지금 어찌됐든 집권 여당의 대표란 말이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친 이런 사고는 지금 여당의 신뢰를 완전히 깎아먹었잖아요. 네. 왜 신뢰를 깎아먹었느냐? 지금 세 분의 앵커가 이미 다 지적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여당이라는 건 대통령과 함께 어떤 시기든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고요. 네. 여당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국정을 운영해 가야 되는 분명한 주체인데 네.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사적인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 공간이지만 그러면 직접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대면을 하고 끼리끼리 만났을 때는 얼마나 더한 정도의 네. 얘기가 주고 오걸까 이런 식의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건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로서의 권한 직무대행 예. 그걸 계속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굉장히 큰 폭탄이 터진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는 조금 잠시 후반부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윤경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큰 폭탄이 터진 것처럼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여권 중진 인사들은 대부분 권성동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태세고요. 반대로 청년 정치인들 또 당내 게시판은 반대 의견들로 시끄럽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낙폭이 크다가 지금 보합세에 접어들어서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에서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국정 동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저는 굉장히 이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당내 어떤 일에 역학구도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냐. 네. 저는 상당히 이 전자의 부분도 심각하지만 후자의 부분도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이렇습니다.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를 지난 의총에서 추인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내년 1월까지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고 뭐 유력한 당권주자인 안철수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용인이 됐었던 말하자면 양해가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 실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역학관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2030으로 대표되는 청년 정치 그다음에 이준석계를 옹호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2030이 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입당을 가져갔던 그런 청년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거쳐도 공정과 그다음에 상식이라는 그 브랜드에 상처를 주고 그다음에 이 청년 정치인이 대거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또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네. 올드화 혹은 그 예전에 그 이른바 자유한국당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문자 노출 하나가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다가 마지막 이런 후폭풍까지 당내에서 가져온다 그러면은 네. 이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비상대책위원회 조기전대 이 얘기들이 제가 보기에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제가 좀 이번 주말 여론을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힘이 당대표 징계안을 두고 굉장히 갈등 구조가 컸죠. 이 갈등 구조가 고스란히 이번 논란에도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일종 의원과 김용태 최고위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면 이 사안을 보는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뉴스가 될까요? 그런 윤심이 작동됐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요. 지도부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시다가 뭐 그렇게 사적으로 오고 간 공간의 이야기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후 복귀도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도 확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께서는 늘 중심을 잡고 계셨고요. 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관여하신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송구스럽고요.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그런 소문이 돌았었습니까? 어제 원내대표님께서도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은 대선 당시에서도 있었던 표현을 말씀하셨다고 백브리핑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방증된 것 같아서 되게 유감스럽고요. 네.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인지 사진 한 장만으로 한정된 정보만으로 가지고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설사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요. 네, 사실 공개된 사진 한 장, 그 문자로 표현된 말들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낳게 마련이죠. 정기란 교수님,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잘하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두고 잘하고 있다고 우선은 두 가지겠죠. 예.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내 갈등의 한 축으로부터 예.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전국을 뭐 순회하면서 당원 모집 정도 하면서 뉴스로부터 사라졌죠.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잘된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회가 열려서 대정부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좀 방어도 하고 또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훌륭하게 어떤 치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 기간 동안에 예. 전체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일종의 격려성 얘기를 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최초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 말 자체도 저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던지는 그냥 격려성 멘트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만족도 이것을 표현한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게 첫 뒤지는 여론조사. 그 지난주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네. 그런 걸 본다면 실제 현상과도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사실 메시지의 내용도 궁금하고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어요. 강기훈과 함께라고 점점점 이렇게 어떤 글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사실 일반 정치에 친숙한 분들도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 뭐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이제 행정관으로 하나 계신 분이 강기훈이라는 분이 있다고 했고요. 예. 또 이제 이분과 별개로 2019년에 대한우파를 자청하는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하는 당이 하나 창당이 됐는데 그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오늘 오전까지는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갖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예. 오후쯤 아마 이게 이제 동일인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강기훈이라는 사람, 강기훈과 함께 정도까지만 지금 타이핑이 된 상태라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좀 대응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자가 이렇게 공개됐다라고 한 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뭐 홍보수석이라든가 대변인들은 이 사실 확인을 좀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뭔가 이슈가 제기됐을 때 반응을 보면 한 발 늦거나 네. 아니면 한 번 대답한 것을 나중에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대응에 대한 팩트인지 아닌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주 번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실수가 잦으면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권 여당과 대통령 대변인실에서의 대응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잦은 실수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저는 굉장히 큰 걸 잃는 건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번 사건은 메시지 내용보다는 이것을 둘러싼 해명과 대응 네. 또 여기까지 일어나게 된 지도부들의 어떤 긴장감이 떨어지는 행동
주의하지 못한 부주의 문제를 더 크게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이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했다고 하죠. 대통령실은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기훈이라는 분이 현재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 새벽에 자유의 새벽인가 약간 극우 성향의 분이더라고요. 제가 우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자유의 새벽이라는 얘기도 지금 처음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쨌든 뭐 극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고 아침에 보도를 보긴 했습니다만 거듭 말씀을 드리면 어제 권성동 대표의 문자에 등장한 그 강모라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일단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권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공세를 이어갈까요? 글쎄,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한가하냐는 얘기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굉장히 뒤에서는 다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고, 아까 우리 정기남 교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경제 아주 추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민생 챙기겠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당대표 놓고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이번 사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가 그냥 한정없이 떨어져 버리는데 지금 불이 나 있는 상황에서 기름을 확 갖다 부어 버린 꼴이다. 정부 여당인데요. 정부라는 건 대통령이 결국은 대표하는 거고 여당은 뭐 이제 다수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다수당이 아닌 상황이지만 선거는 앞으로 1년 반 이상 뒤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대안이 아까 저는 최수영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아무리 내부에서 해석상의 여지가 있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표가 이를 수습해 나가고 이런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불과 2달 반 만에 오히려 정당에 대한 지지도조차도 역전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 진영을 떠나서요 평가하는 주기가 너무나 짧아졌다. 선거가 꼭 2년 단위, 4년 단위 이렇게 치러질 때만 매를 채찍을 내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채널의 정보가 들어오는 이게 워낙 뭐 여러 채널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로 충분히 다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기반으로 평가 주기가 너무나 짧아졌다는 걸 냉정하게 지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4년마다 총선을 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해당 시점의 여론이 4년 또 5년을 간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 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하튼 야권 주요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어떤 발언들을 했었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대표 문자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재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에나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대정부 질문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문자로 당내 문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다 하던 당대표, 당 문제를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 한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무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감각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보기 두렵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율 30% 초반에서 멈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상황. 여기에 이런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쇄신 혹은 권성동 리더십에 대한 도전 물결이 굉장히 세게 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최 의원님 앞으로 이 국민의힘 어떻게 변화해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네. 지지율을 보는 네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국정 지지율 50%를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네. 갤럽 조사에서 6월 첫째 주 6월 7일 날 53% 찍은 게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다음 보는 대목이 대선 때 득표율을 과연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런데 48% 득표율 이미 무너졌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그다음에 보는 게 데드크로스와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데드크로스 시점을 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미 교차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30%대입니다. 지금의 30% 언저리에 지금 겨우겨우 지금 있고 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그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를 좀 보자고 하는 것이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 대한 혁신, 그러니까 쇄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윤경호 의원 지적하셨지만 아니 대행이라면은 무언가 안정적인 리더십을 운영해서 제한된 시기를 유인받았으니까 예. 그 시기 동안 당을 뭐 그렇게 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안정감은 고사하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사과,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뭐 대국민 사과 지금 대표가 네.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그러니까 승리한 정당이 과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느냐,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당원 단계 조금 바꿔서라도 조기 전대 열어가지고 임기 저 보장 나머지 임기 잔여 임기 다 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당원 당규가 굳이 어렵다라면은 예. 정말 저 비대위 체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짧게라도 한번 또 1년치라도 가든지 이런 식의 당내 논의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특히 네. 저는 초재선 그룹들을 중심으로 다음 달 초 여론조사가 어떤지 향방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폭발성과 그다음에 어떤 그 이른바 동력을 가져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다면 지금 30% 지지율이 만일 무너지는 조사가 나온다. 네. 그럼 이 권성동 체제 교체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가 분출할 거로 봅니다. 네, 사실 30% 지지율 그 밑으로 좀 단기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30%가 의미가 그렇잖아요. 국민 3명이면 네. 2명이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과연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30% 지지율이 그나마 지금 보합되는 거는 보수층이 대통령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네. 그나마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모습이 보수 지지층에게마저 저는 이 등을 돌릴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주목해 보는 대목입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비교적 국민의힘 돌아가는 소식에 정통하실 테니까 그러면 이 권성동 대표가 이번이 벌써 3번째 사과예요. 뭐 최근에 우리가 언급 한번 뭐 싱크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갖고 사적 채용이라고 프레임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그 SNS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의 대표라는 자리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가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벌써 3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소영 의원은 초재선 그룹에서 어쩌면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이 근본적인 변화를 좀
시도할 목소리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김연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권성동 대행 체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불씨 또 분란의 불씨가 있을 때마다 권성동 대표가 떨어뜨리는 기름 한 방울이 예. 자꾸만 그 불씨를 더 키우는 상태로 가고 있어서 이건 당으로서는 그냥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상 거리가 아니고 지금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조기 전대를 한다? 저는 이제 또 다른 논란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정도 이준석 당대표를 기다려준다. 네. 또 그 사이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뭔가 명확한 결론을 낸다라고 해서 잠시 봉합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봉합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과의 명분을 우리가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수로 인해서 조기 전대로 간다. 글쎄 동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분란의 불씨는 저는 또 다시 커질 수가 있어서 참 진퇴양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참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의 상태로는 조금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최고위원들의 어떤 역할이 있는가. 사실은 당이라고 하는 거는 당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최고위원들도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최고위원 중에서 또 한 명이 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이준석 대표를 어느 정도 엄호하는 김용태 최고위원들을 제외하고 예. 다른 최고위원들의 좀 목소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이젠 좀 최고위원들의 역할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최고위원들이 그 좀 빈 공백을 메워주든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조기 전대에 대한 압력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조기 전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대표 자리를 놓고 유력 후보도 권성동 직무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경쟁 후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지금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 논란에 어쩌면 발화점이 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국 순회 중이잖아요. 네. 이번 논란, 문자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신중한 반응이었어요. 예. 왜? 어쨌든 자기는 오해하지 않는다. 예. 그대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예.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게 양두구육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예.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실제로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본다면 어떤 저격당한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이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이게 논란이 계속 돼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뭔가 좀 친분을 과시하거나 다시 한번 좀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번 권성동 의원의 어떤 실수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이미 어찌 보면 두 사람과의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사실 이번 문자 유출 전에도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여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을 심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갖고 있었지만 이게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어떤 의도적인 실수인지 그냥 우연한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사살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당 대표로 6개월 뒤에 복귀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어떤 노선을 고민하거나 네. 이것을 결정해야 될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여튼 이준석 대표는 첫 문자 메시지가 유출됐을 때는 과거 어떤 정치적 사안이 나왔을 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아주 발빠른 대응을 내놨었는데 어젠 침묵하다 오늘 내놓은 발언은 오해 없이 이해하고 앞에선 양머리 걸고 뒤에선 개고기 받아 판다. 이런 내용의 SNS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오해 없이 이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이걸 오해 없이 이해 잘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윤경호 의원님? 글쎄, 이제 내침을 당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의 동정론을 계속 유도하려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제 외곽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더 동정을 촉발하는 상황까지 지금 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왜 징계위원회 회부됐지? 이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자임하는 그 측근 세력들로부터 지금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아마 네. 사람들은 특히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들은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6개월 후에 다시 복귀를 한다. 이거를 떠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혹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천상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혹시 야당으로도 갈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관측도 정치적 상상력이 뭐 어디든 미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이제 여지를 더 훨씬 더 키워버렸다는 점에서 전 그래서 아까 이 사건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겠지만 한마디만 드리자면 네. 이미 저분은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감당할 정도의 능력이나 역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렸다. 왜? 무슨 얘기냐. 지난 4월에 이미 검찰청법 개정, 본인들이 얘기하는 검수완박,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이제 지난 정부의 말기에 밀어붙였을 때 여야 간에 합의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뒤집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퇴를 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신뢰를 잃게 만든 원인이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글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상당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면서 울릉도 정경사진을 올렸는데 뭐 많은 함의가 이 글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네. 최수영 의원님은 그 섬은 여의도겠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눈웃음 치고 악수하러 온 사람은 누구고 카메라 꺼지면 윽박 지르는 사람은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늘 카메라 앞에 노출되면 온 카메라와 오프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온 카메라가 들어오면 싸우다가도 갑자기 이제 둘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 하다가 또 카메라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지난번에 악수를 신청했는데 거부해서. 근데 그건 아예 카메라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때도 여과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는데 마치 이제 이 여의도라는 데가 앞뒤가 그러니까 이른바 표리부동한 그런 이제 곳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금 저런 사진들 저런 어떤 이미지 연출들이 저는 일종의 유랑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언가 좀 핍박받고 그다음에 떠도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전 스탠스를 봐도 조금 헷갈리는 거는 좀 그래요. 전남에서 이렇게 서진 정책 계속 이제 전남 호남을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갑자기 또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핍박받는 또 정치인으로서 그는 또 말하자면 좀 약간 그 태도에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도 좀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울릉도에서 마침 울릉도와 여의도를 좀 비교를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저는 오늘 메시지의 함의보다는 이 말에 더 있는 것 같아요. 다 나는 오해 없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오히려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을 기점으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행보 아무래도 좀 유랑 정치를 좀 계속할 걸로 봐요. 그런데 그 여론전이 어느 선까지 갈지 그건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오해 없이 잘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표에게 했던 그 메시지를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다. 사실 지금 전국 순회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을 때도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토로했었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 그때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지금의 이준석 대표의 심정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윤핵관들의 대표님 공격은 윤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기에는 전혀 그런 징후가 없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다선 의원들도 있고 한데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한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와 관계없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애증의 관계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정도로 정말 한 30년 이렇게 결혼 생활 마치 한 사람과 같은 이런 애정과 갈등, 증오, 화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기남 교수님은 그 지난 9개월 정도의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몇 차례 화해는 극적으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기 어려운 그 많은 선들을 넘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그 첫 장면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울산에서? 아니죠. 대통령 후보가 네. 당에 입당을 하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를 패싱하고 소위 지방 내려가 있을 동안에 당에 입당식을 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때부터 윤석열 대표에게 이준석 당대표란 예. 어떤 위치인지가 이미 상징적으로 함축돼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어떤 중차대한 과정 속에서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노출되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당무 거부를 하게 되고 또 선관위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선대위죠.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것을 봉합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심중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자,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그런 싸움들을 거치고 갈등을 봉합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더더욱이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당내에서 자기 정치에 일관하는 이준석 대표 또 당내 과정에서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대표 이 예. 이미지는 더 확고하게 굳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과정을 이번 가장 가깝다고 하는 윤핵관 예. 권성동 대표의 원내대표 메시지를 통해서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감정을 여과 없이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숨김없이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거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얘기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요지를 담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뭐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당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몇 번 강조하신 대통령께서 집권 100일도 못 돼가지고 거짓말한 것이 나타나면은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이준석 대표와 여러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쩌면 어른된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다 잊자. 예,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은 다 잊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그런 다 잊자라고 했던 마음, 어떤 앙금 다 지우기는 어려웠을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 이제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포용하지 못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야당의 당대표였잖아요. 예. 후보였을 때니까.
그럼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왜 이준석 대표는 달라지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처음에 두 분의 관계가 약간 어긋나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큰 정치의 리더입니다. 대통령이고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저는 그 어긋난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건 두 분 다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서로 발전해가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분명한 건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좀 젊은 당대표를 품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지지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럼 대통령도 한 번 더 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준석 당대표도 이제는 그 젊은 혈기만 나타내는 또 사이다 발언만 하고 돌직구만 날리는 그런 당대표로서는 더 이상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준석 당대표도 대통령의 어떤 포용의 제스처에 아니면 그거보다 먼저 본인도 한 발 더 리더로서 뭔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문자 내용 논란이 또 하나 관심을 낳는 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전국 순회하고 6개월 후에는 어쩌면 당대표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6개월 후, 이제 6개월도 안 되겠죠? 그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은경호 의원님? 아까 제가 뭐 야당 정치인으로 혹시 갈지도 모를 정도로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 아니냐 이런 뭐 실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번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 또는 윤핵관 간의 갈등 이 사태는 우리가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냐? 우리 사회에 정치판에 특히 있는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 내지는 나이에 대한 뭐 위장된 순서, 그러니까 장유유서라는 게 어딘지 모르게 깔려 있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많든 적든 간에 나이가 많으면 조금 더 우대를 받고 오히려 반대로 선수가 많더라도 나이가 적으면 뭔가 좀 배려를 못 받고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이 20대, 30대 정치인들을 파격적으로 영입해놓고 필요할 때만 그냥 쓰다가 버려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을 지금 받을 정도로 이준석 전 대표도 30대 중반이지만 와서 약간 그런 형국이고요. 또 다른 당 얘기지만 박지원이라는 20대의 젊은 비대위원장도 적극적인 뭐 열혈 지지층, 팬덤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작용하는 게 아직 우리 사회에 지금 극복을 제대로 못한 이 나이라는 문제 이게 은연중에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닐까. 그걸 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하고 생각을 좀 바꾼다면 뭔가 좀 다른 돌파구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정치권을 오래 출입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하기 어렵다는 게 청년 정치 아닙니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29살에 정치에 처음 입문해서 뭐 10년 정도 정치 패널이나 뭐 외곽에서 활동을 하다가 당대표가 됐었고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이 청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깨기가 정치권에서는 더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최근 뭐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최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호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재죠. 다만 이제 보수 지지층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윤 대통령에게 국정 동력을 그래도 끌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안 된다. 이게 바뀌려고 그러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번 일을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막 이런 제 심리들이 두 가지가 상충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 분명한 것은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취임 100일이 왜 중요합니까? 취임 100일이 사실상 국정 동력, 그러니까 본인들이 꿈꿨던 나라, 그 집권 세력이 꿈꿨던 나라에 대한 어젠다 세팅, 이른바 그 초석을 닦는 유일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다 이게 허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통령이 저는 이 상황이 더 지속된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실 수 있는 일련의 메시지가 두 가지 중요한 게 3.1절 경축사와 8.15 경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8.15 경축사가 이제는 한 2주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은 예. 여기에서 취임 100일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 성찰,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곡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시 국민에게 또 설득하고 소구할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가는 방식으로 이 위기 극복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방치한다 그러면은 취임 100일에 이 신기루가 사라져 놓고 본다면은 그럼 정기국회 시간이 돌아와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150석이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8월 28일이면 민주당도 누가 되든 당대표가 와서 네. 전열을 정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가진 시간은 많지 않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8.15 경축사를 저는 좀 중심으로 한번 대통령께서도 제2의 취임사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진환 의원님 짧게 이번 논란이 단발성 화제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꽤 오랜 기간 집권 여당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악재로 오랜 기간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상당 기간 갈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상처는 예.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입니다. 자, 약방의 감초처럼 늘 이때만 나타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국민의힘의 누구죠?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놈의 집권당이냐 그랬어요. 예. 자, 이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저는 전파될 가능성이 많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 가까운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나왔잖아요. 친소 관계라든가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위기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집권당에 대한 어떤 준엄한 저는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게 어떻게 지금 이게 뭐랄까 좀 이게 굴러가고 있냐면요. 자, 대통령실의 반응은 뭡니까?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냐라고 하는 아주 나이브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집권 여당은 좀 어떤 인식입니까? 이게 무슨 프라이버시니 사적 대화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뒤에 예. 자, 쏟아진 물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쓸어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시급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과연 앞서 얘기한 최수영 의원 얘기처럼 8.15 경축사라든지 여러 하나의 계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과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뭔가 근본적인 어떤 변화와 어떤 쇄신의 계기를 네. 만드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저는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함과 더불어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에서 예. 이런 논란 자체, 또 그다음에 당내 갈등, 또 국정 운영의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 정서 상당 기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역대 대통령들이 8.15 경축사 메시지를 굉장히 고심해서 내고 8.15 경축사를 내기 전에는 일정 기간 휴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굉장히 숙고한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15 경축사에서 물론 뭐 대일본 메시지, 다른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겠지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도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와이드 세 번째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대정부 질문 3일차입니다. 사회, 교육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처음이라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종의 좀 그 전체적인 그 본인이 행동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적절치 않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3일차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현재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호를 하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김 의원님, 사실 과거에
국정 운영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정말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죠. 굉장히 또 지금은 복잡 다단한 세계에서 양측 갈등이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발언은 왜 나왔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법이 좀 아주 독특합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통하시려고 하고 소통을 네. 강조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본인의 뜻을 전하는 방식과는 달리 예. 기자들하고 직접 소통하시면서 표현도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어서 네. 일반 우리가 사적인 대화에서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신선하고 대통령이 솔직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은 인간적인 대통령보다는 국정을 잘 이끌고 나가는 유능한 대통령을 원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말에 많은 함의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이제 한 단계 옮겨갔다고 보고 있고요. 제 기억에도 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 꽤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런 발언을 하셨을 때 뭐 준비 안 된 대통령이다 해서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근데 네. 세월이 훨씬 더 지난 지금도 역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솔직한 면보다는 대통령다운 모습, 대통령다운 언어를 원하고 있다. 예. 저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국민의 마음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적어도 한두 달 정도까지는 대통령의 저런 솔직한 처음이다, 서투르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양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점점 국민들은 기다려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자꾸만 실수와 초보라는 처음이라는 변명보다는 뭔가 능숙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원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그 분기점이 아마 10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빨리 좀 능숙하고 이제 준비가 돼서 네.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으로서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 기자회견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죠. 윤 의원님. 그 과정에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면서 괜히 필요 이상의 정치적 논란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아서 이 약식 기자회견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개선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언급, 대통령의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은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 관리가 윤석열 정부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큰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국정과제의 전체 우선순위 이것도 안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날 현안에 대해서도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게 고스란히 드러난 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그냥 쏟아낸 것들이잖아요. 그게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이 할 얘기인지 아니면 대변인이 할 얘기인지가 국민에게는 별로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쏟아져 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는 게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메시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둘 큰 국정과제는 뭐고 그다음에 1년 차에 해야 될 건 뭐고 지금 당장 현안 중에 풀어나가야 될 건 뭐라는 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대통령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쉽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많은 원로들이 했어요, 이미. 그리고 대통령직이라는 게 갖는 무게를 너무 가볍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엇박자로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걸 고스란히 지금 반대로만 잡아 나간다면 그런다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시지 관리 실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표적인 논란이 됐던 인사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사회부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오늘 국회에서 일종의 대비 무대를 가졌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 처음 등장한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두고 야권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장관이 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입시 컨설팅 학원인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쌍둥이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미 쌍둥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성인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것은 권해 아닌 것 보시겠습니까? 같다는 민감한 양해 개인정보 말씀드립니다. 가리고 제출하시죠.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제출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제출 요강에서 그 많은 논문을 제출했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보통 그 당시 박사학위 논문은 들어와서 박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저널에 게재를 했었습니다. 아니요, 2002년 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알고 제출하실 있습니다. 때요. 예, 요강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저널로 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 거를 맞습니다. 지금 네. 장관님 말씀은 단지 관행이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뜻입니까? 지금의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 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니 당시에도 요강에서 금지하는 걸 제출을 하셔놓고 근데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대정부 질문 자리인데 흡사 박순애 사회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이 자녀 문제, 논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야당 의원들은 작정한 듯이 그 부분을 질문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기용된 장관 이것도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야권의 공세가 저도 당연히 이제 검증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검증이라는 것은 본인이 인정할 걸 인정하고 사과하면 사과하면 될 것이고 예. 만약 위법성한 여부가 있다면 그건 또 다시 이제 추후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사실 박순애 장관이 이제 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 연금, 노동,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 한 축을 지금 맡고 있는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임명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 무대에서 이거는 이제 청문회 대신으로 나왔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숙지도 이해도 그다음에 예. 국정 철학의 공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 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네. 거기서 입증하지 못하면 저는 박순애 장관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정도는 피해갈 수 있었지만 예. 앞으로 자기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실력으로 입증할 그런 계기가 남았다. 야당 의원들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상당 부분 추구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가운데 화제가 된 인물은 또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 나왔는데 뭐 인사검증과 관련한 얘기들 또 여러 이슈를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사검증이라는 게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검증은 문제 있는 걸 걸러내는 거니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인사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기능을 안 했었습니까?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직기강은 그거 안 합니까? 지금 공직기강은 저희가 보낸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딴 건 안 합니까? 추가 검증은 여기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객관적 자료만 한다는데 그런 대서방식의 업무만 하기 위해서 직원 20명을 가지고 이 난리를 쳤단 말입니까? 그게 대서방은 아니고요. 대서방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미 출범이 2달이 지난 데까지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번 대정부 질문
글쎄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권의 화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화력도 좀 부족해 보이고요. 네. 또 박수래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논문 표절 중복 게재라든지 이런 어떤 개인적 자질도 중요합니다만 네. 이미 인사청문회가 패스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전에 그 우리 최수영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부 총리로서의 어떤 정책적 자질, 역량, 과연 교육계획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추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물어봤더라면 아쉬움이 있고요. 예. 자, 한동훈 장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나 이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사관리단에서 검증했던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인사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뭐랄까요 불통과 그 지지율 하락의 제1 요인이 뭡니까? 인사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늘 문제를 물어보면 과거 정부만 탓하는 방식으로는 국정 운영의 역량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좀 질타할 네.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네 분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